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관제 제가 100일기 사건 조사를 마치고 조사 포인트 및 환가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상은 2020년 2월 10일 파산 선고한 사건이고 저에게 배당된 총 19건 사건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개인 파산 신청 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었죠. 그래서 개정된 채무자 제출 서류 14종으로 한정,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한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사건입니다. 네, 19건, 어제 오늘 제가 이제 기록을 보고 채무자를 면담하고 내린 결론은 결국은 아무리 14종으로 축소를 해도 걸릴 채무자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제인으로서는 훨씬 수월해지고 좀 간편해진 감은 있습니다. 부모 자녀 명의로 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일일이 그 재산의 원천을 찾거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아닌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하나 지금 이제 많이 간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력한 사건치고 특별히 은닉으로 의율된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채무자 및 신청 대리인들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환가 범위를 조율하는 데 주력하는 실무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9건 중 7건이 환가 대상 사건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상자에 맞추어 분류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 첫 번째 사건인데요. 상속 미등기 사건으로 시골에 있는 20년 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1300평 정도의 논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제인이 늘 부모, 배우자의 사망일자를 확인하고 번거로워도 10년 내 사망이면 세목별 가세증명서, 그 이전 사망이라도 지적전산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한 달, 그러니까 한 기수에 분명히 한두 건의 환가 사건이 관제인이 손에서 아마 떠날 것입니다. 그만큼 채무자들이야 좋겠지요. 환가를 당하지 않으니까. 위 사안에서는 자녀 수와 해당 토지, 논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수백만원 정도는 환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논은 워낙 농사를 짓지 않아 포락되는 논도 시골에는 많습니다. 묵은 논은 수풀이 우거지고 개울 옆의 논이면 또랑인지 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논도 많습니다. 지금은 위치 파악이 되니 구글링으로 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보험해약 환급금 430만원이 있는데 재단 채권, 즉 세금 변제 후 종결 예전 사건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채무자 과거와 관련해서 좀 찝찝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016년경, 이혼은 2017년에 했는데요. 지금 제척기간 2년도 지났습니다만 2016년경 이혼 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 돈 1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혼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제척기간 도가로 전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판단해서 10년 제척기간으로 해서 판단한 사안도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도 어렵게 월세를 산다면 실효성이 없어 부인권 행사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회까지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사건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잔존, 만약에 배우자마저 지금 어렵게 살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잔존 재산이라도 알뜰하게 이제 환가를 해서 세금이라도 내고, 만약 배우자가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다른 곳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소송까지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요. 보험해약 환급금이 이제 540만원이 있는데 채무자는 이 보험해약 환급금보다도 채무자는 과거 고소득이 존재하고 지금도 충분히 벌이가 가능한 기술 직종입니다. 단순한 건설 현장의 일용 잡부가 아니라 일당 18만원, 20만원 하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직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그 과거 채무자의 그 소득 금액 증명서를 한번 봤더니 아니나 달리 뭐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어떤 소득이 찍혀 있고 최근 10년 내에 4억 2천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의 채무는 카드 채무 약 3,500 정도 되는데 이건 뭔가 이제 순간적으로 채무자의 진술로 들어봐도 뭐 공사 현장과 관련된 불법성으로 인해서 좀 공사 계약이 해지되고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 채무가 생긴 거지, 뭐 꾸준하게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서 아니면 뭐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면서 파산 신청한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히 개인회생 대상으로도 보아 면책 신청 남용으로 보아 면책 기각도 시킬 수 있는 사안이나 채무자도 다시 회생을 하는데 개인 회생을 하는 데는 뭐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서 일정 가용소득을 한가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재량 면책이 가능하다는 이제 실무례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그 파산재단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채무자도 이제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채무자도 뭐 이게 훨씬 낫겠죠. 네 번째는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한가해야 할 사안이나 뭐 구체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배우자 명의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집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최근에 팔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 좀 고액입니다. 상대적으로 몇 억대요. 이런 경우에 과연 배우자는 가정주부였고 그 채무자가 이제 한 40년간 사업을 해서 자녀들 키우고 이제 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 지금 이제 몇 억대는 전세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사이에 뭐 이걸 누가 더 기여를 했냐 마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없죠. 이혼이면 뭐 깔끔하게 한 절반 정도로 법원에서 나누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채 명의만 배우자였을 때 과연 이거를 환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부 별산제 아니냐. 근데 사실은 뭐 별산제라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이 가정 경제는 사실상 채무자가 다 벌인 수입으로 운영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도 남아 있는 거고 명의만 이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여도는 채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뭐 배우자도 물론 주부로서 역할을 했겠지만 채무자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런 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 보증금도 뭐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채무자의 여러 사정,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채무자도 이제 고령입니다. 사실은 수십 년 사업하다가 이제 뭐 나이도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비속이 장애인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또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가 금액을 아주 최소화해서 환가를 시도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는 나눠봤습니다. 채무자도 어느 정도 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이런 거는 저는 또 처음을 봐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유한회사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파산 신청하여 들어온 좀 수상한 사건입니다. 보통 보면 개인 사업을 하던 중 법인체로 전환할 수 있어요. 법인체로 전환해서 좀 사업을 키우다가 이제 뭐 빚도 많이 늘어나죠. 뭐 정책 대출금도 받고 기보에서 뭐 기보나 신보에서도 대출 받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도 확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산업 경쟁력이 취약을 한다든지 사양 산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시들해지면서 이제 파산하면은 대부분 그 뭐 특별한 재산이 없죠. 면책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큰 사업은 아니고 사실 1인 사업인데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유한회사로 사업체를 변경을 했어요. 주식회사도 아니고 유한회사. 그래서 파산 신청하여 들어왔는데
개인 통장을 보면 이제 카드 대금 같은 거는 원래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개인 통장으로 쭉 들어오죠. 근데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니까 채무자는 통장을 제출할 의무도 없죠. 법인체는 유한회사지만 뭐 관제인이 물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체를 두고 직원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통상 사업이 어려우면 깔끔하게 폐업하고 직업 내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관제인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법인 사업체로 전환하고 태연하게 파산 면책을 신청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 한번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당 사업체 운영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으로 보입니다. 뭐 수천만 원 번다는 게 아니라 월 수백만 원을 벌더라도 지금 직원 하나 쓰면 최저임금 줘야죠. 180인가요? 줘야 됩니다. 거의 이것저것 뭐 점심 그 다음에 4대 보험 내주면 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 치죠. 거지 같은 경기라고 해서 뭐 대통령하고도 이제 그 지지자들하고도 막 지금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자영업 경기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은 소규모지만 뭐 꿀단지입니다. 월 꾸준하게 그 직원의 월급을 주고도 뭐 안정적으로 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그 이상을 벌 수가 있는 직업이에요. 직원 월급까지 주고서 사장인 채무자가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하소연이 사실은 먹히지가 않아요. 파산 면책 신청 좀 뭔가 좀 깔끔한 면이 없죠. 제가 봤을 땐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파산,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빚은 털고 싶고 채무도 얼마 안 돼요. 한 3천 정도 되나? 카드값 3, 4천. 그래서 이에 관제인은 채권자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뭐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는데 임차보증금이라도 한가해서 배당할 예정이고요. 원래 개인이 임차보증이 사업체 임차보증금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게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도 아닙니다. 만약에 법인을 운영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뭐 새로 동업자가 출자를 했다든지 전환이 됐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이 그 사업체가 그대로 그냥 상호만 유한회사로 전환되고 그 임대차 계약서만 새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한 임차보증금이 채무액의 15%에 이르므로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부양가족도 없고 아울러 집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같이 살아 매월 지출하는 월세 등 일반 서민이 가장 힘들게 지출하는 주거비, 임료도 서울에서 좀 들지 않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채권자와의 좀 균형도 맞지 않나. 결국 이게 파산이 이제 어려운 게 다 어렵지만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정을 살폈을 때 뭔가 좀 부적절한 채무자들의 어떤 그런 처신도 좀 제재하는 측면에서 일부 한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뭐 아주 큰 금액은 안 해서 채권자들이 만족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번은요. 이 채무자는 채무 초과는 2008년경입니다. 뭐 2001년부터 발생을 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망한 이유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도 2008년에 이제 전 세계적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우러져서 이때 이제 사실상 이제 채무 초과가 이제 파탄이 난 겁니다. 근데 그 5년 후에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같은 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래 그 부동산은 모친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집은 서울에. 근데 이제 부친이 유일하게 남긴 재산은 예금 3천만 원입니다. 모친이 이제 단독으로 상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통상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연세가 들고 노인네가 생계 유지가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몇 형제가 있고 통상 그 금액 정도면 한가를 포기할 만한 수준이나 모친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주택연금 등으로 노후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은 좀 한가르로 한번 좀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일단 또 그 상속재산도 그 외에 어떤 상속재산도 좀 더 확인해 보고요. 7번은 이것도 이제 뭐 유심히 보십시오. 채무자 명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게 면제 재산을 좀 초과를 해요. 훨씬. 서울이 3,700인데 한 2배 정도 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있어요. 보험 해약금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뭐 1,000만 원 정도. 차량도 뭐 한 7, 800. 전부 합치면은 뭐 한 7, 8천 정도 되나요? 한 6,400에다가 7,400. 한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놓고 보면 그 8천 중에 배우자하고 세 자녀가 또 그 양육을 해야 되니까 환가 금액은 뭐 그냥 아주 최소한 뭐 한 1,000에서 2,000 정도 하면 적절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수십억이 부도가 나니까 배우자 명의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 사업체가 나름대로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사업 소득만으로 회생이 가능하다라고는 볼 수 있으나 그 채무가 이제 수십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 사업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왜냐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해야 돼요. 간이회생도 최소한 50%, 일반회생은 70% 정도 동의를 얻어내야 되죠. 채권자.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회생을 권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이고 이 일반 회생 절차를 순조롭게 뭐 밟아 나갈지도 이제 의문시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영업과 관련된 뭐 행정처분도 받고 해서 가시밭길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건과 유사하게 파산 절차에서 일정 부분의 가용소득을 파산재단과 배우자와 하액계약으로 편입 후 물론 그 돈은 이제 뭐 채무자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뭐 지인들한테 좀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금액이 뭐 아주 뭐 억 단위가 아니고 몇천 단위예요. 그래봐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당 후 재량 면책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수십억 부도를 내다 보니까 그 회사가 아마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과점주주로서 국가 세금, 부가세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에서 이제 환수를 해도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국가의 살림살이 재정만 충실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보편상자라 그랬죠. 제가 보증금이나 보험해약 환급금 관련해서 4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 3, 4, 5 그리고 이제 2건은 뭐 원래 이제 배우자 거를 조사를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이 그 범위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조사를 안 해도 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저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그게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이제 조사가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조사를 배우자 거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배우자의 어떤 기반 위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잔존 사업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채무자로 한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파 변제는 없었어요. 계좌를 유심히 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상속 사건은 여전히 1번과 6번이 있죠. 1번은 이제 미등기, 2번은 협의 분할이죠. 예금도 일종의 협의 분할,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상속분대로 나눠야 되는데 어머니가 다 가지셨으니까 뭐 그것도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 1번은 이제 아버님 명의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명의 논을 갖고 자녀들이 아직 그 등기를 안 낸 경우죠. 그럼 이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지분은 다른 형제들이 뭐 매수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보편상자. 자가 이제 가장 어려운 사건이죠. 자영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자라고,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사업. 거기에는 이제 은닉도 있고, 이전도 있고, 이렇게 위장사업. 여기서는 이제 5번은 뭐죠? 5번. 7번은 이제 아까 그 위장사업체를 하는 거고요. 5번도 아까 유한회사로 변경. 그쵸.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위장 사업이죠. 그냥 뭐 채무자는 이 개인 사업을 그냥 폐업만 하면 법인 계속 유지하고 이 개인 채무는 털어줄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개인 파산을 들어왔겠죠. 근데 뭐 세상에 이제 채무자 뜻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유한회사로 대표이사로서 여전히 이제 실질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상호만 조금 바뀌고 현장도 그대로고 관리하는 보증금도 그대로고, 다만 우리 소비자들이 갔을 때 작년까지는 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은 채무자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죠. 이제부터는 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법인 통장에서 법인 회계로 처리가 되겠죠. 뭐 카드 대금도 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비라든가 임료라든가 직원 월급 다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크게 7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8건. 2, 3, 1, 2, 3, 4, 5번. 이거는 이제 대상이 겹치죠. 보증금. 대상이 겹치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관련된 보험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과 관련된 거는 2, 3, 4고,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건 1번, 6번, 그 다음에 자영업과 관련된 건 5번, 7번입니다. 그래서 총 7건이 19건 중에 7건이 이제 환가 대상 사건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추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줄 가능성도 있지만 늘어나기는 이제 힘들고요. 나머지 12건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101기입니다. 101기. 2020년 2월 10일 파산 송환 사건이고요.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이제 선고하는 게 102기. 그 다음에 4월이면 103기, 5월이면 104기. 요때 이제 거의 3,000건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이제 한 2,940 몇 건, 한 50 몇 건이 좀 모자르는데, 이제 한 5월이나 6월 되면은 3,000건을 이제 그 관제 사건만 3,000건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모든 유형의 사건은 다 다뤄봤는데, 그래도 아마 좀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거는 결국은 시대상을 반영을 하죠. 그 어떤 재산, 은닉,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영업, 뭐 지금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사드 때문에 힘든 진술도 나오는데, 중국과 관련된, 지금 이제 뭐 메르스도 옛날에 있었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걱정이 될 겁니다. 걱정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잘 공중 밀집 장소에서는 잘 안 오죠. 사람들이 뭐 영화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이제 서서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후년 이때 이제 드러나죠. 바로 뭐 파산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